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네, 사실상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 간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죠. 먼저 교수님, 그까지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운명의 한 주가 되면서 여야 간의 격돌이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부, 곧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네. 아마도 법무부의 지금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체포 요구 동의서를 받게 되면은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초중반에 아마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이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첫 본회의 23일이나 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24일 날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보면은 2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면은 뭐 가결 내지는 부결돼 있는데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아마 네. 불구속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이제 법원으로 이송이 돼서 아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불구속이 되느냐 이렇게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의원들 자율에 맡길까요? 일단 전체적인 지금 흐름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도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흐름을 잡은 이유는 이걸 이제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채택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무기명 투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을 해도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통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려면은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반대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찬반이 격돌하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방탄 국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유투표로 사실상 흐름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민주당 분위기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자신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말 한번 듣고 오시죠. 규탄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20쪽 분량의 설명문을 통해서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또 휴일에 만나서 이런 적극적인 표단속 행보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표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교수님?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현직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법 리스크의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은 내년 총선 공천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또 지난 2월 17일은
당내 규탄 대회 하는데도 대부분 많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20여 쪽에 달하는 본인의 뭐 설명문, 그 속에는 지금 구속 영장 청구서에 나타나 있는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가 없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 내용과 증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개별 의원들이 조금 설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5가지 혐의는 첫 번째로는 뭐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배임 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또 위례 신도시 관련돼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죄, 또 범죄 수익 은닉 의혹 이런 것들이 적시돼 있는데 네. 지금까지 뭐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대부분 전문된 내용들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진술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본인이 관여된 바 없다, 길보된 바 없다 이렇게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이든 또 친명계 의원이든 또 그동안에 규탄 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을 결집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 단속에 나서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지만은 만약에 이탈표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가 분명히 드러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당내 반대 의견들을 단속하고 표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탄 대회와 의원들 개별 접촉에 나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또 비명계 의원들은 아까 뭐 자율투표로 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부결 당론 채택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런 비명계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흐름이 친명, 비명 구분하지 않고 당론 채택은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정적 죽이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 구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연 몇 명 정도 이탈표가 나올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결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몇 표가 이탈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한 5명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상 거의 당론으로 입장을 정했어요.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 그래서 일부에서 혹시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일부 비명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전망의 근거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게 되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명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가지고 당 대표에서 사퇴시키겠다라는 이제 그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고, 그래도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적 이익이라든지 사적 정치적인 유불리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2차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169석인데 찬성이 179명이 나오고 오히려 반대가 109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15석인데 이탈표가 상당히 있었고, 또 가장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161, 또 찬성이 10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정의당도 입장들이 좀 갈리기 때문에 저는 뭐 부결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고 이탈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소 교수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뭐 아직 뭐 표결은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 계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 내에 뭐 친 이재명계, 또 비이재명계, 또 반 이재명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비이재명계, 반 이재명계가 민주당의 길 또는 민주주의 4.0이라는 이런 뭐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숫자가 보면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냐, 야권 탄압이냐 이럴 경우에는 동참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뭐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즉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토착 비리였다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은 그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 부패 문제인데 이게 당에 나서서 방어를 해주고 나중에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 동의안에 의존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면은 정말 기사회생하는 거고 혹여 야당 탄압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 재판을 해서 나중에 본인 입장대로 한 푼 받은 법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무죄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차기 대선 유력한 후보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의 고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미공개 증거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뭐 예상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예.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지난번에도 했고 예. 이번에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연 기본적인 체포 동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이면에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자료를 제시할 건지 이 문제가 조금 관심사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야당 대표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 적용.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의 성격이 야당 탄압이 아니고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 유착 사건이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증거로서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고 서면 서류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기조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체포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설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저번에 노웅래 의원 건에서도 아주 자세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표심에 영향을 저번처럼 뭐 딱히 주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한동훈 효과는 이미 전혀 없다라는 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들렸다라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피의 사실까지 공표해가지고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결이 160일, 찬성이 10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설명을 할 텐데 뭐 특유의 신랄함으로 굉장히 위중한 범죄다. 또 그러면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 라면서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할 텐데 오히려 저는 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서 교님께서 왜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이런 뭐 면책 특권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면책 특권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남용하는지 아니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은 검찰 수사가 공정해야 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사건이 어떻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부실 수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서는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심지어는 뭐 300건 넘게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6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그리고 또 이미 검찰에서 사실상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까지 재수사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가 아니면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정적 죽이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이거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법적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안 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특정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이런 검찰권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들으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당하면 영장심사 받아라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럴 때 쓰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내로남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에 대선에 나와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죄 짓지 않는 청렴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고 죄지은 바가 없으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활용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17세기 초반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확보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즉 왕권에 맞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불체포 특권 제도가 수립이 됐고 그동안에 독재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을 탄압을 하니까 그의 방어 보호 수단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비판하고 폐지된다고 이야기해놓고 막상 자기에게 적용이 되니까 불체포 특권,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내로남불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성격이 들고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불체포 특권의 취지와 목적을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고 그 근본 정신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나는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야당 사냥,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떳떳하면은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저는 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고 좀 용기 있게 나가야 되지 민주당 반평막에 뒤에 숨어서 본인이 그냥 어떻게 살아남겠다 이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본인이 떳떳한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정말 야당 탄압으로 해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서 법정 투쟁을 통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일약 다시 대선 후보로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용감하고 담대하고 좀 큰 정치인의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발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왜 헌법에 보장된 장치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형사권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공정한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뒤집어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공정하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당연히 사용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가?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금도예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검찰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 정치로 가게 되니까
민생 경제가 파탄 나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헌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럼 혐의가 돈이 들어간 부분이 딱 떨어지게 입증이 됐느냐?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이른바 업무상 배임인데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그렇게 물어가지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 맞는지라는 거 하나.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나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공천 얘기도 나왔지만은 많은 그 당 안팎에서 또 관심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심은 어디로 갈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미 뭐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60%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60%를 야당이 민주당이 흡수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밖에 흡수해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그래프의 1, 2월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도가 34, 31, 35로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여당 또 정권을 상대로 해서 반대 급부를 얻어야 되는데 왜 지지도가 떨어집니까? 그건 결국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심이 이탈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러면 또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로 체포 동의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천화동인 428억의 문제,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백현동 호텔 문제,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 아직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2차, 3차 체포 동의안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부결시키게 되면은 도대체 이 국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만 하다가 세월 보내느냐, 이런 국민의 비판이 증대하게 되고,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민주당 지지도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2선, 3선으로 물러나게 되고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우리 교수님은 이제 한 가지 흐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흐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상당 부분 여론조사를 보면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12월 달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돼가지고 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20% 중후반대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30%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 그러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한가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부정평가 1위가 민생 경제에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물가 폭등, 뭐 난방비 폭등, 뭐 엄청난 민생 경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계속해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빠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견제하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 했더니 견제하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거든요. 따라서 1년도 더 남은 총선의 민심 결과를 여기서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예단하는 건 좀 안 맞고 네. 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민심의 판단은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다음 대통령의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빠지면서 식물 대통령 그리고 실패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다면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모든 심판의 결과는 내년 총선
결과에 모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남은 시간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두 차례 TV 토론회가 남아있기도 하고 뭐 변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라면 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투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네. 알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는 힘든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권역별도 지금 이제 3개를 하고 4개 남아 있고요. 또 TV 토론회도 이제 내일 하게 되면은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판세를 보면은 1강, 1중, 2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2월 말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가 2월 28일 날 잡혀 있는데요. 대구 경북이 선거인단의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도권에서 그 연설회가 있는데 수도권이 한 37%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이 50% 넘기 때문에 이 막판 2월 말에 아마 표심이 크게 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건은 1차 투표로 50%를 득표해서 끝날 거냐, 아니면 1, 2위 하는 후보가 2차 결선 투표에 갈 거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1차 투표에서도 끝날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때 보면은 중반전에 넘어서게 되면은 1등 후보에게 몰아주는 표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도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등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흐름이 이제 강해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에 가면은 1등, 2등 후보, 즉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아마 결선 투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김기현 후보와 표심이 비슷한 황교안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표심 비슷한 천하람 후보, 이런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조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표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누가 이제 결선까지 올라갈지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요즘에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고, 또 김기현 후보의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을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올라갈지 하고 이런 경쟁 구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이 좀 세 가지가 설명해 나왔는데 짧게 얘기를 해야 주시죠. 예, 되겠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현재 판세를 1강 1중 2약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양강으로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네. 제가 볼 때는 뭐 김기현 후보가 조금 우세한 거는 맞으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결국 이제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양강 구도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2강 2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선 투표 여부인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두 후보가 한 10% 정도 하고, 특히 이제 천하람 후보는 좀 약진세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책임당원 투표에도 이어진다면은 결국 결선 투표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결선 투표 가게 되면은 황교안 지지층은 김기현, 그리고 또 천하람 지지층은 안철수에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볼 때는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파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당원들이 윤심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박근혜 탄핵 논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코미디인 게 두 사람 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을 찬성을 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박근혜 탄핵 찬성했다고 공격하니까 이런 블랙 코미디도 없다. 한마디로 수준 낮은 저질 진흙탕 싸움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울산 KTX역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도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싸움이 치열해져 가지고 결국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됐듯이,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역 투기 의혹, 이 문제가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배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깔끔하게 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해주셨는데요. 자, 안철수 후보는 오늘 공천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했단 말이죠. 자세한 내용 그래픽으로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책임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또 현역 의원 공천 자격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국민의힘 당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뭐 새로운 뭐 시스템 공천안이라고 본인이 제시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벌써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국민 공천 배심원단이 있어서 뭐 부정부패 문제 있는 후보들을 거스르는 장치도 다 돼 있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관여를 많이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공천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안철수 후보가 적절하게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정체성 논쟁을 정면으로 좀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본인이 얼마 전에 이제는 본인이 보수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나는 중도를 지향해왔고 중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해왔고 내년에 총선을 이기려 그러면은 이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야 되는데 상황을 좀 변경한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S 그 X역 뭐 토기 투지 문제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걸 거론하면 안 되죠. 이거는 원래 민주당 양 의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또 이번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후보가 제기한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이슈인 양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미래 정치 또 비전 정치, 정책 정치를 해왔다는 노선에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거 울산 KTX역 뭐 부동산 문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3년 전에 매입을 했고 한 3만 5천 평쯤 되는데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기에는 첩첩 난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현되지도 않은 이런 개발되지도 않은 땅 가지고 이렇게 전당대회 때 타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여당에 대해서 치르는 최초의 전당대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과 가치와 정치 노선을 갈 거냐, 그다음에 탄생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내년 총선 때 승리할 거냐, 이런 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당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건전한 토론과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짧게 균형을 잡아야 되겠네요. KTX 울산역 투기 의혹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로의 노선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김기현 후보의 맹지 땅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3,800만 원에 샀던 땅이 지금 몇백억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거는 황교안 후보가 먼저 제기한 것인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제기하면 안 되나요? 그건 제가 볼 때 논리가 좀 안 맞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당 개혁 문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원권을 대폭 강화해서 비례대표 순번도 책임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그리고 또 문제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당 개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안철수 후보의 정책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오늘 배정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